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그 전부터 사실 특히 미국 쪽은 좀 빠지고 있긴 했었지만, 좀 빠지는데 이제 불을 분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 쪽, 이제 특히 니케이 쪽이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제 YCC를 이제 원래 0.25%였던 거를 이제 0.5까지 확대한 게 있었습니다. 일단 YCC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YCC가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YCC가 이제 그냥 일드 커브 컨트롤입니다. 제가 글씨를 좀 못 써서 그렇긴 한데, 그럼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수익률이고, 결국 수익률 곡선 이제 통제. 그래서 딱 한글하고 사실 똑같긴 하죠.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그럼 이제 일드 커브가 사실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통제는 다 아실 테니까, 그럼 수익률 곡선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통 그어집니다. 보시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x축이 뭐고 이제 y축이 뭔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제 x축 같은 경우에는 만기고요. 이제 y축이 이제 금리, 수익률, 둘 다 표현이 가능하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1년, 5년, 10년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시는 이렇게는 해놨지만, 이렇게 무수히 많은 0.5년, 2, 3, 4가 이렇게 쭉 있어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약간 좀 커브 현상을 이렇게 볼록한 모습을 보통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긴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금리는. 일반적인 커브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기 침체를 반영하지 않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당연히 만기가 길수록 유동성 리스크가 더 높죠. 왜냐면은 만기가 길면은 그만큼 채권이 이제 리스크가 더 높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더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리스크가 없는,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 신용 리스크가 없는 국채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당연히 가격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길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수익률 곡선 이걸 얘기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제 커브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걸 스팁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가파른 곡선, 이제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플래트닝 되어 있다. 이렇게 사실 채권 시장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좀 평탄화되어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전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YCC라는 건 이 수익률 곡선 자체를 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통제를 한다는 걸까? 인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0%라고 해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10년물 금리를 여기가 쭉 선을 그어서 0.25% 이상을 갈 수 없게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이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게 인위적으로 조절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절할까가 문제인 거죠. 이제 그냥 이 0.25가 넘어버리면 그러니까 연준이 아니죠. 갑자기 BOJ죠. BOJ, 뱅크 오브 재팬이 일본이 은행에서 그냥 매수를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넘게 우리는 여기를 사수하겠어. 넘어가는 금리를 다 매수하겠어 하면 절대 당연히 안 넘어가겠죠. 금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막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거를 지금 이제 0.5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0.5%로. 왜 올렸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환율이 되겠죠. 엔화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LNG 수입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죠.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아지죠. 환율이 약하니까, 엔화가 약하니까.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엔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이자율 페리티에 따라서 너무 학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좀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면 좀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 그냥 금리가 높으면 환율도 강세를 보인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높임으로써 환율이 강세를 보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수입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영향이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0.25로 하는 상황이 지금 일본 물가가 3%가 넘는 상황인데 0.25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자산 매입을 많이 한 거예요. 너무나 자산 매입을 많이 했다.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5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슬슬 뭐 한계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뭐 사실 이제 좀 한계까지는 아니지만 한계를 근처까지 오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가 됐다. 이제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산 매입을 하는 건 본인 마음이지만 나중에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서 이제 부채가 줄어들 때가 제가 항상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을 늘리는 거는 그냥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선 오케이인데 부채가 이제 감소하는 사이클에서는 자산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일본도 점점,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점점 아마 자산 매입하기가 이건 뭐 좀 사실 장기적인 얘기긴 해요. 장기적인 얘기긴 한데 단기적인 얘기는 아니고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이렇게 좀 유난히 자산 매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뭐 사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되게 저축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이 과거 되게 저물가였었는데 좀 얘기가 새고 있긴 한데 왜 저물가로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생산 기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고령화가 맞았죠. 일본은 고령화인데 중요한 건 공장을 다 해외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든 뭐 어디든 뭐 베트남이든 어느 나라든 저임금 그런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지었다 보니까 그런 세계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물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거가 이제 물가를 많이 낮추게 된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가 저축 성향이 되게 높아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저축성 한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 연준할 때 항상 제가 얘기를 했던 거니까 저축이 결국 지준으로 다 은행에 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매입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저번 방송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축 성향이 높은 게 자산 매입을 이제 BOJ가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었다. 그래서 해외 생산을 토대로 물가를 낮추고 저축 성향이 높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은 되게 좋았고 실물 물가는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 이제 일본에 발생이 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점점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외 생산 이미 뭐 사실 뭐 러우 전쟁 그리고 이제 미중 전쟁 발발하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책에 인구 대역전이라는 사실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 연구원 출신이신 분이 이제 작성을 한 건데 글로벌 인구 같은 경우가 이미 사실 피크 고점을 치고 이미 사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 추세라기보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고점을 치고 감소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글로벌에서의 공장을 확대했을 때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도 사실 지금 계속 많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사라졌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고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저축하는 거지 나이 들 땐 돈을 쓰기만 하잖아요. 사실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왜냐면 저축을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으니까 소비만 하는 계층이 되게 됩니다. 그게 한 60살 넘어서게 되면 거의 사실 소비만 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죠. 사실 뭐 70이 넘어가시면 거의 뭐 그냥 다 소비만 하신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저축 성향이 높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일본 자체에서도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저축 성향이 떨어지면서 자산 매입을 그만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거는 뭐 사실 보시면 이게 사실 일본은행 대차 대조표 추이고요. 그러니까 BOJ의 이제 자산 추이, ECB의 자산 추이, 이제 페드의 자산 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ECB나 이 BOJ나 이제 페드나. 그래서 뭐 사실 뭐 내용이 다르진 않죠. 그냥 이제 일본하고
제가 항상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좀 다른 게 있었다면 저축 성향의 차이랄까요? 이제 그거가 있었고 일본이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YCC를 0.5%까지 확대를 하니까 금융시장이 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우리는 뭐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하는 걸 지금 다 반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얘네 이제 긴축을 안 할 것 같은 애들이 다시 이제 긴축을 하네. 그리고 이제 이 구로다 총재였나요? 이제 구로다 총재가 내년 4월에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나 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조금 빠르다 보니까 좀 시장에는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리포트는 이렇게 제가 뭐 굳이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게 하이 투자증권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 리포트였는데 그냥 뭐 결론적으로 오늘은 뭐 맨날 매크로 했던 그 결론대로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이 자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만큼 결국은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 이제 GDP 대비로 잘 나와 있는데 이 GDP 대비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20% 다른 나라들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못해도 여기까지는 와야 될 거예요. 못해도 40에서 50까지는 와야 될 겁니다. GDP 대비로 해서 그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은 항상 얘기를 드렸죠. 이게 자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은행에 돈이 쌓여 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실물 물가에는 항상 영향이 없어요. 실물 물가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제 금융시장 물가에 영향이 있는 거죠. 자산이 늘어날 때는. 그래서 금융시장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자산이 줄어드는 사이클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물 경제로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줄어드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결국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소비가 됐든 투자가 됐든 둘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실물 물가는 올라가고 금융시장 유동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개념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할인율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리가 높아져서 금융시장 특히 뭐 채권이 뭐 가장 안 좋게 되죠. 부동산도 안 좋고 뭐 주식시장도 좋진 않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드디어 뒤늦게 이제 BOJ도 좀 출발을 하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뭐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YCC가 뭔지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얘기가 딴 데로 좀 샌 것 같고요. 뭐 사실 YCC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실 통화 정책이 있긴 합니다. 뭐 YCC나 뭐 항상 뭐 많이 말씀드려서 알만한 이 QE. 근데 이건 완화적인 정책만 얘기하는 거니까 QE 그리고 YCC 그리고 이거는 뭐 자주 썼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이게 뭐 한지는 하도 오래돼가지고 뭐 사실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요. 그냥 뭐 간단하게 이제 장기 국채를 매수하고 이제 단기 국채를 이제 매도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금융시장에 뭐 단기보다는 장기에 사실 증시는 영향이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좀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를 매도해서 장기 국채를 매수함으로써 이렇게 커브를 눕히는 거죠. 사실 아까 말했던 그 일드 커브를 이제 만기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수익률인 거죠. 일드 커브를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장기를 계속 사니까 이 금리는 내려가고 단기는 파니까 이 금리는 올라가고 이렇게 내리는 커브를 이제 플랫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오늘 설명한 김에 채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 세 가지 이제 QE, YCC,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렇게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이야기가 됐고요. 바로 그냥 다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증시는 뭐 사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뭐 플러스로 갔다가도 뭐 마이너스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좀 했고요. 한 마이너스 한 0.2%로 끝이 났었고 뭐 코스닥 한 0.4%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하고 개인이 한 1,000억 정도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2,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개인이 한 1,3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3,600억 정도 이제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한 360억 정도 매수,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같은 경우 좀 장기 수급을 보면은 이제 이건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인데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4조 정도 매수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고 한 1.2조 중이고요.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개인이 한 17조 정도 매수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뭐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일단 개인이 여전히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다. 뭐 수급이 뭐 저는 뭐 계속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특별하게 뭐 사실 여긴 다 외국인이 일단 뭐 매도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개인이 좀 장기 추세에선 조금 더 확실히 매수 포지션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으로 차감한 거랑 이제 나눈 건데요. 뭐 차감한 걸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 뭐 나눈 걸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둘 다 높으면 저평가, 낮으면 이제 고평가인데, 이제 코로나 때 저평가가 나왔었다가 최근까지 고평가 떴고, 뭐 조금 금리가 빠지면서 좀 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저는 고평가 구간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여전히 이 정도면은 저는 비싼 구간이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 금리가 계속 빠진다면 또 얘기가 다를 순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올라가면서 증시도 같이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처럼요. 그냥 올라가면서 증시도 빠지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코스닥은 뭐 특별히 모양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랑 S&P 같이 된 걸 보시면은 뭐 조금 이격이 더 심해졌고요. 국내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싸졌고 미국이 조금 더 비싸 보인다.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더 비싸졌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드 모델로 봐도 미국이 좀 더 비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보시면은 둘이 뭐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17조 2천억 정도 되면서 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그래서 뭐 크게는 변동 없었지만 뭐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뭐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여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하락 추세인데 그냥 단기 반등 정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매크로 밸류션 같은 경우에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둘 뭐 셋 다 추세는 좋지 않은데 뭐 그나마 이제 비제조업이 조금 반등해줬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일간 한국 수출액도 뭐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명목 데이터라 뭐 사실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된 건데도 이 정도면 뭐 사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데이터를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으로 나눈 건데요. 뭐 상당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결국 보실 수 있죠. 다시 확 튀었죠. 일간 수출액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뭐 계속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뭐 코스피랑 S&P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도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S&P가 훨씬 더 안 좋아 보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직까지는 하회를 하고 있지만 뭐 저는 좀 결국은 올라간다라고는 보고요. 뭐 120 이동평균선도 아직까지는 하회하고 있지만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50 이동평균선도 거의 닿이는 부분까지 왔죠. 조심할 때가 저는 되었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ATR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하회하고 있다.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온은 아니다. 근데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빅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이나마 넘어가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 ATR 같은 경우에도 넘어 있어서 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빅스는 뭐 살짝 내려와 있다. 뭐 요 정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부동산 관련된 게 좀 업데이트 된 게 있어서 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은 비율 같은 경우에는 뭐 살짝 내려오면서 은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뭐 미국 실질 주택 가격이나 한국 실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다 고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다. 뭐 굳이 좋은 추세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뭐 둘 다 이렇게 보여지고 미국 PIR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고 영국은 데이터가 조금 옛날 거 6월 거기 때문에 결국 아마 내려오지 않았을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을 뿐 내려오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 쪽 PIR도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다. 주택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뭐 특히 전세 수급 지수가 거의 2008년도 바닥 수준까지는 내려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근데 뭐 미분양이라는 게 한 번 증가하면 보통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뭐 결국은 전 뭐 저 정도까지는 결국은 가리라 이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질금리를 뭐 보면은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하방 좀 내려왔다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BEI 같은 경우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오던 추세에서 살짝 또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뭐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보면은 뭐 매크로 쪽 보기 전에 이제 뭐 통화량 대비해서 S&P랑 뭐 나스닥 살펴보면은 M2로 나눈 거기 때문에 통화량 지표인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입니다. 이거는 통화량 대비해서 뭐 S&P 여전히 아직까지 비싸 보이고요.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일시 5천도 뭐 마찬가지고요. 일시 5천은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여전히 뭐 아직까지는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S&P 대 미국 주택 지수 같은 경우도 부동산 대비해서는 여전히 부동산 대비해서는 미국이 그러니까 주식이 여전히 좀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한국도 코스피 이 정도면 M2 대비해서 뭐 싸 보이진 않고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대비해서도 코스피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뭐 비싼 편이다, 싸진 않다 생각을 하고 특히 뭐 중국 쪽이 계속 지금 뭐 제로 코로나 풀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M1 나누기 M2가 결국 낮을수록 문제가 되는데 뭐 점점 낮아지고 있다. 중국도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오늘 매크로 쪽은 뭐 특별하게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뭐 아까 뭐 사실 일본 쪽 내용이 사실 뭐 미국 쪽 내용하고 거의 뭐 똑같고 뭐 지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아까 이제 자산을 제가 이제 줄어드는 지금 시즌이고 이제 결국 YCC도 금리를 높여주고 한다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이 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결국 신용 창출이 되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냥 자산에 쌓여있던 이게 다 자산에 쌓여있던 돈이거든요. 이 갭 차이가 이 돈 갭 차이 빨간 색깔과 보라색 선 차이가 근데 그걸 이제 예대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100까지 갈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가는 동안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쉽게 인플레이션이 잡히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기고효과 때문에 뭐 당연히 뭐 한 5%뭐 이때까지는 좀 쭉쭉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이 원하는 2%까지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럴 거를 인지하고 나면 이제 인지하는 그런 단계들에서 결국 뭐 증시가 무너지겠죠. 근데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만들면 결국엔 이제 자산이라는 게 주식도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치가 되는 자산이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아마 훨씬
덜 빠지긴 할 거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는 보긴 합니다. 그러니까 덜 빠진다기보다 이제 그때부터는 오히려 올라갈 거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생략하도록 하고, 뭐 그리고 뭐 OECD 데이터 제가 좀 업데이트를 못 하다가 업데이트 된 것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업데이트 된 거를 보시면은 뭐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뭐 각도는 조금 더 완만해졌지만 유럽은 뭐 여전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고요. CPI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약간이나마 하락 추세고, 유럽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유럽은 뭐 사실 경고점을 뚫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에너지 지금 보조금의 영향이 제일 큰데 그거가 이제 끝나면 좋지 않은 상황 날 수 있고요. 유럽은 더 PP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이 뭐 특히나 뭐 반도체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커서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뒤에 보시면 산업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뭐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뭐 소매 판매는 소폭이나마 떨어졌지만 산업 생산이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한 모양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뭐 여기도 소매 판매는 뭐 소폭 감소했지만 산업 생산도 증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 자체도 감소를 했지만 산업 생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경기에 민감한 그런 수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산업 생산이 조금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은 오히려 뭐 산업 생산은 좀 괜찮아졌는데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소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뭐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매크로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보고 뭐 여기 있는 종목들 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부터, 코스피는 그냥 코스피 200으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냥 코스피 200으로만 보도록 하고요. 결국 그냥 저는 여기까지 결국 고점을 찍고 지금 A파, B파 여기까지 결국 C였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A, B, C가 나와서 큰 A고, 근데 사실 국내는 여기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뭐 사실 국내는 저도 뭐 딱 이게 A, B, C다 라고 뭐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뭐 그냥 이거는 정황상 여기까지가 그럼 결국 B였고 지금 이제 C라고 보여지는데 C의 1이고 C의 2고 해서 그냥 C의 3에 지금 저는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일단 뭐 구름대 거의 바닥 근처는 와서 뭐 저는 한 번은 바운드 이제 리바운드를 한번 하지 않을까, 이제 좀 한번 치고 반등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했다가 다시 결국은 세게 빠진다. 일단 뭐 그렇게 보고요. 근데 뭐 당연히 여기 구름대가 깨지면 또 추세적으로 빠지는 거겠죠. 뭐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오히려 뭐 살짝 내려왔죠. 그래서 이 내려온 게 쭉쭉쭉 가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26일 변화일이 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일의 움직임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다. 근데 뭐 추세적으로 결국은 빠지겠지만 단기적인 반등 이후에 빠지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빠지느냐 좀 운명을 결정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뭐 장기 추세를 뭐 S&P는 그래도 뭐 한번 보면은 결국 2009년 바닥 이후로부터 여기까지 1파, 2파, 1, 2, 3, 4, 5로에서 3파 끝나고 4파가 이제 이렇게 삼각형 나오고 5파 고점 찍고 이렇게 A, B, C로 저는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구주봉상으로는 딱 기준선에서 반등을 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살펴보면 결국 고점을 치고 나서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A, B, C로 A, A, B, C로 B, 1, 2, 3, 4, 5로 이제 C의 1, 그 다음에 C의 2, 이게 딱 추세선 잘 맞고 빠졌죠.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쭉 끈 추세선에서 빠져서 결국 C의 1, C의 2, C의 3에 지금 어딘가를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4, 5 뭐 이런 식으로 빠질 거다 생각을 하지만 일단 여기도 구름대에서 한번 걸렸기 때문에 뭐 저는 한 번은 반등을 주고 좀 빠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돌리는 파동이겠죠. 이거를 이 내리막을 한 번 되돌리는 파동 정도는 나오고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들고, 이제 뭐 나스닥도 모양새는 똑같아서 뭐 설명은 생략하고요. 근데 추세선을 하나 그어보면 나스닥은 여기서 이제 하방 추세선을 그어보면
딱 여기서 걸리긴 했거든요. 이 하단 추세선에서. 종가로 여기를 한번 깨는 걸 보고 저는 뭐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방을 지금 좀 단기적으로 한번 먹었다가 여기 지금 정리를 다 해버렸는데 한번 밑에 더 깨지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도 여기 52동평균에서 걸렸죠. 그래서 한 번은 반등을 하고 빠지지 않을까라는 뭐 일단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코인도 A, B, C 이후에 B 나오고 그냥 C에 1, C에 2, 그 다음에 이제 뭐 C에 3에 어딘가를 지금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거나 아니면 C에 2가 안 끝났거나 뭐 좀 코인은 애매하긴 한데 사실 파동 모양이 뭐 저는 C에 3에 어딘가의 확률이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높지 않나 라는 뭐 생각이긴 합니다.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을 강하게 넘지는 못하고 있고요. 여기서 기준선을 넘으려 했다가 뭐 넘지는 못하고 아직은 좀 빠져있는 상황.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도 넘지는 못하고 전환선 기준선을 아직까지는 좀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뭐 하락 추세가 일단 시작은 됐다라고 보고요. 그냥 단기 반등 살짝 나오고 다시 결국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게 A, B, C, B로 C로 빠지든 이게 아마 A 그 다음에 이게 C에 1, C에 2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 빠지는 추세는 빠지는 추세다라고는 봅니다. 웬만한 이제 그런 지금 여기든 다 깨졌기 때문에 뭐 고점들을 깨졌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저는 뭐 빠진다. 근데 이제 단기 반등이 있다가 빠지느냐 뭐 바로 빠지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여기 52평균에 한 번 걸려가지고 뭐 걸렸다가 좀 살짝 반등했다가 빠진다. 근데 뭐 사실 유럽은 이 정도면 뭐 꽤나 좀 있으면 바로 빠져도 뭐 이상할 모양새는 아니다.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생 같은 경우도 여기 202동 평균선에서 좀 저항받고 결국은 빠지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동 평균선 저항받고 결국은 빠지고 있는 추세.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여긴 계속 일단 빠지고 있는 추세죠. 뭐 이제 ECB나 이제 BOJ가 생각보다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시장 예상보다 뭐 달러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긴축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뭐 달러 원도 뭐 그래서 약간 뭐 힘이 없는 모양새고요. 뭐 WTI 같은 경우 일단 전환선 위까지는 올려놨는데 이제 기준선 위로 올라가냐 마냐가 좀 중요하리라 보여지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약해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실질금리가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번 뺐다가 금은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일단 뭐 증시가 바닥 날 때까지는 금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닥 찍고 나서는 금이 한 1년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랠리를 할 텐데 그 다음에 딱 살 때가 가장 저는 좋다라고는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채 10년인데 일단 바닥을 찍고 조금 이제 BOJ 이슈 때문에 급등 한번 하면서 아직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바닥을 다시 하회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저 기준선 뚫고 위로 가느냐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일단 122동 평균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기준선까지 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재차 하회를 하느냐 아니면 재차 이제 꼭지를 넘어서 다시 날아가느냐 이제 그거라고 보긴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뭐 키스코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잘 갔죠. 잘 갔는데 일단 뭐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일단 다시 여기를 넘기냐 마냐가 일단 중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못 넘기는 한 일단 다시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다만 뭐 워낙 지금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랐어도 훌륭한 회사고요. 근데 다만 여기도 결국 중요한 게 주주 환원 정책이라 일단 뭐 굳이 저는 뭐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을 결국은 사실 주추세는 아직까지 빠지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하진 않지 않을까. 뭐 저는 좀 더 빠졌다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좀 금리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을 했고요. 여기 500일이나 여기 200일이랑 구름대에서 결국
막히지 않고 저항선을 뚫고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를 감안 안 하면 사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편인데 상대적으로는 많이 떨어졌지만요. 근데 이제 사실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니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 200이동평선에서 계속 걸리고 있어서 뭐 넘지 않는 이상은 좀 저는 뭐 굳이다라고는 일단 지금 당장은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또 여기도 감안 안 했을 땐 괜찮은데 감안하면 또 조금 그렇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여기 200이동평선을 넘지는 못하고 빠지고 있죠. 그래서 뭐 그냥 결국은 저는 뭐 다시 전저점을 하회하면서 뭐 빠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금리를 감안하면 여전히 비싸다. 삼성전자도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하이닉스 뭐 계속 상황 좋지 않죠. 계속 뭐 중국 쪽 수출 규제 도 있고, 그냥 뭐 디램 가격 자체도 안 좋고 뭐 다 뭐 그냥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고요. 차트도 뭐 계속 안 좋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도 뭐 좀 싸게 나오지만 이게 그냥 실적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실적 추정치 자체에 영향도 조금 있다. 좀 높게 잡힌 것도 전 있다라고는 봅니다. 이제 그 두 가지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금리 감안을 안 하면 싼데 금리 감안하니까 비싸다. 이제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떨어지고 있죠. IRA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리고 이제 사실 현대차가 뭐 퍼는 괜찮은데 이제 부채가 많아요. 생각보다 부채가 많아서 뭐 사실 밸류에이션 상당히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게, 여기가 좀 빚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올라가면 생각보다 현대차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빚이 많은 게 그 캐피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연결로 끌고 오고 있는데, 이 연결로 끌고 와서 이제 현대캐피탈 때문에 그런데 결국 카드랑 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거기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회사의 전체에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뭐 저는 막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뭐 이제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잠시만요. 그리고 현대차는 상대가치 평가로 또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엄청 높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결국 빠지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120에서 지지를 하냐, 뭐 반등을 하냐겠지만, 그러니까 저항을 하느냐겠지만 구름대에서 뭐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저는 좀 뭐 빠지지 않을까. 이제 중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밸류에이션도 뭐 메리트는 없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금리 감안하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결국 넘지 못하고 200일이동평에서 잠깐 넘었다가 크게 넘기지 못하고 재차 하회를 했고요. 괴선들이 여기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위로든 밑으로든 가는 방향성대로 더 갈 확률이 높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도 여기는 뭐 아주 나쁘진 않기는 한데, 뭐 사실 증자도 있고 뭐 굳이 또 들어가고 싶은 밸류에이션도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저점을 좀 뚫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사실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당장은 뭐 밸류에이션은 싸기는 한데, 일단 뭐 지금 PP도 그렇고 프로판 가격도 그렇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안 좋은 걸 알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금리를 감안하면 여기도 메리트가 크진 않고요. 그 다음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여기 구름대를 넘기느냐, 그러니까 위로 넘기느냐 밑으로 넘기냐인데, 일단 뭐 밑으로 안 뚫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게 가장 크다라고는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사실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는 뭐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를 감안해도 사실 GS는 충분히 저렴한 상황이다라고는 뭐 사실 생각은 합니다. 추세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살아있지는 않은 거죠. 뭐 KT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빠지지 않을까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빠졌고요. 뭐 중기적으로는 저는 계속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여기 구름대 살짝 이렇게 올렸다가 뭐 빠질 수 있겠다. 이제 뭐 그 정도로 보고요. 근데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사실 여기는 림 모델에 그렇게 적합한 거가 아닌데 이게 림 모델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회사다, 좋은 회사다, 그러니까 사기에 괜찮은 회사다라고는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 뭐 DLNC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가 다시 기준선 및 51이동평균선 및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뭐 좋지는 않습니다. 단기 반등 정도 있다가 결국 다시 빠지는 추세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모양새고요. DANC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은 뭐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고,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지는 않은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52동 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깨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금리 감안하니까 메리트는 없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봤을 때 뭐 네이버도 뭐 그렇게까지 여기 50이라고 구름대 깨지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서 일단 뭐 굳이 그 전에는 딱히 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사실 네이버 좋지도 않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 감안하니까 좋지 않다. 뭐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괴선이 엄청 모여 있어서 여기도 이제 위든 미치든 좀 튈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 결국 미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는 상황이다. 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떨어지는 추세,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이렇게 1, 2, 3, 4, 5 한 다음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결국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저는 좀 비싸다 그렇게 생각은 들고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비싸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전환선 기준에서 다 재차 역전되고 후행스팬 역전되면서 뭐 좋지 않은 모양새다 그렇게 보여지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살펴보면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일단 기준선을 넘냐 마냐가 중요했었는데 넘지는 못하고 끝나고 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 생각은 들고요. 뭐 증시 방향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뭐 사실 이건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산다면 저라면 그냥 차라리 정고점 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전 더 낫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그 대신 뭐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도 뭐 나쁜 거는 아니다. 이제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는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차 다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치들이 뭐 저한선 기준선 구름대 후행스팬 뭐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는 이 정도면 싼 편이지만 뭐 굳이 추세가 다 꺾였는데 뭐 상대가치 평가도 그렇고 뭐 먼저 들어갈 필요는 없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여기는 다시 재차 이제 기준선을 좀 넘어섰는데 일단 뭐 1차적으로 구름대를 여기를 넘냐 마냐가 전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모양새가 그냥 A, B, C로 봐도 읽혀서 그냥 한 번 정도 상승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사실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 이 정도면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진 않은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뭐 나쁘진 않은 그때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200인석 평균선 넘겨야 될 텐데 좀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도 그렇게 메리트는 없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금리 감안하면 그렇게 메리트는 없더라. 뭐 다올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싸게 나오지만 일단 PF 쪽
문제가 좀 계속 있기 때문에 좀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도 그렇습니다. 뭐 자회사들에서 이제 뭐 카카오뱅크 지분 다 사온다고 하는데, 뭐 사실 뭐 그거는 뭐 실질적인 영향은 그냥 자본의 영향만 있는 거지, 뭐 크게 뭐 사실 실질적인 뭐 연결로 봤을 때 영향은 뭐 크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뭐 그 신용공여 2배 되고 뭐 이제 그런 자본이 이제 8조가 넘어가면 이제 그런 베네핏이 좀 있어서, 뭐 그거에 대한 베네핏, 이제 좀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좀 규제가 풀리는 거는 좀 영향이 되겠죠. 이제 종합계좌 설립 이런 게 있어서 8조가 넘어가면 증권사가 초대형 이제 증권사 IB 해서 좀 그런 건 있고요. 일단 뭐 다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지 않고, 결국 여기 전저점이 깨지면 훨씬 더 안 좋을 거기 때문에 뭐 전저점 깨시면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도 일단 반등을 하고 있지만, 뭐 저는 제 차 뭐 빠지지 않을까, 결국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그냥 똑같이 여기가 A, B, C, B, 그 다음에 C에 1, C에 2, 그 다음 C에 3에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나,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계속 빠지고 있죠. 뭐 트위터 지금 영향이 크다라고 하지만, 뭐 사실 그냥 빠질 자리니까 빠질 거는 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뭐 트위터 뭐 경영자 후임을 구하고 있다, 이제 구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한데, 뭐 구하든 안 구하든 어차피 빠질 자리에선 결국 빠질 거라고 보고, 뭐 결국은 이제 단기 반등은 한 번은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뭐 더 빠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최저가 기록을 했다가 일단 뭐 언제든 단기 반등 정도는 전 좀 하고 다시 빠지지 않을까. 뭐 게임스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지금 뭐 그냥 종합을 해보자면, 뭐 결국 BOJ의 이제 YCC 0.5까지 0.25에서 늘리는 것 때문에 뭐 살짝 금융시장에 좀 놀란 부분이 있었지만, 뭐 재차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근데 다만 어차피 결국에 남은 게 이제 QT, 자산 매입 했던 거를 자산 축소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자산 매입을 많이 했던 그런 BOJ, ECB, 뭐 그 다음에 이제 연준, 페드 뭐 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산치로 보더라도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거의 일단 1차적인 C의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A, B, C에서 A, B잖아요. A, B, 이게 C의 1, C의 2고 하면 C의 3이 저는 뭐 거의 한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4, 5,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저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물가는 쉽게 안 잡힐 거다. 제가 봤을 때 중기적으로는 물가가 뭐 이렇게 막 5%뭐 그런 데까지는 좀 빨리 빠질 수 있는데, 그 밑으로가 이제 쉽게 안 가지 않을까.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